자, 우리 해야 되는 거 연력학이고요. 열은 요번에 중학교 1학년 애들도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2학년 친구들도 열 파트가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용에 연결되는 열 파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제대로 잘 집어넣고 거기서 고등학교 내용에 확장본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은 중학교 내용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해보죠. 자, 필요한 거 예쁘게 필기하시고요. 노트 같은 거 있니? 그렇죠. 네. 자, 우리요 오늘 해야 되는 게 바로 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열이 뭐야? 학교에서 엄청 많이 배우고 있는 중1 그 테고 이미 시험을 본 학교도 있을 테고 열이라는 거의 원래 이름은요 열 에너지를 줄여서 열이라고 한다. 근데 이 열 에너지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때부터 쓰고요. 우리는 열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는 같은 의미로 열량이라는 단어로 배운 거야.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열이라고 하고 중학교 때는 열량이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열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야. 자, 근데 이러한 열과 비슷하면서 전혀 다른 뜻으로 쓰는 단어도 있죠. 전혀 다른 말이야. 자, 뭐? 온도. 열과 온도는 전혀 다른 말이니까 구분해서 쓰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을 만졌을 때 칠판이 차가워! 이렇게 표현했어. 이거 열을 표현한 거야? 온도를 표현한 거야? 온도 표현한 거야. 되겠어? 그래서 온도라는 건 어떤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한 걸 온도라고 해.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라고 하는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한 걸 우리는 온도라고 하지 이걸 열이라고 안 해. 되겠어?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얼마나 차고 얼마나 뜨거운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온도를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온도를 표현하는 방법엔 몇 가지가 있냐?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어.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섭씨 온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섭씨 온도라는 걸 우리는 기호로 스몰 t라고 쓰고요. 물리에서 단위는 도씨 쓰죠. 근데 미국 놈들이 쓰는 온도 체계가 있어. 불러. 하씨 온도야. 미국 사람들이 쓰는 하씨 온도는 F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단위는 도F입니다. 자, 근데 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도 있어. 뭐냐? 절대 온도입니다. 이 절대 온도는 라지티로 쓰고 단위가 과학자 이름 켈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체계는 이렇게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온도 체계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쓴 거거든요. 과학자들이. 그럼 뭔가를 만들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었겠지. 그래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들 때 사용된 기준이 있어. 뭐니? 아는 척해. 그렇죠. 바로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만한 냄비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요. 열을 가해서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온도를 우리는 물의 끓는 점이라고 배우잖니. 근데 사실은 이러한 물이 끓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그래서 섭씨 온도를 만든 사람은 그 순간의 뜨거운 정도를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겠대. 근데 화씨라고 하는 온도를 만든 사람은 이 순간의 온도를 212도 F로 표현하겠대.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100도로 정한 겁니다. 자, 거꾸로 물의 온도를 막 낮춰. 그래서 물이 얼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온도를 우리가 물에 어는 점 이렇게 배웠잖아. 그 물이 얼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온도를 섭씨 온도를 만든 사람은 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고요. 화씨 온도를 만든 사람은 그 순간의 차가운 정도를 32도F로 표현한 거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 그 온도 차이를 섭씨 온도를 만든 사람은 100등분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한 칸을 섭씨 온도의 1도의 기준점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화씨 온도는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의 똑같은 온도 차이를 100등분이 아니고 180등분으로 훨씬 더 촘촘하게 자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한 칸의 차이를 화씨 온도의 1도 차이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의 1도 간격과 화씨 온도의 1도 간격은 다릅니다. 되겠어? 이런 차이가 있어. 자, 근데 절대 온도는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 절대 온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이렇게 풍선 속에 공기, 기체가 들어있는데 이 기체들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가 뭐해진다? 커진다. 무슨 법칙? 샤를 법칙. 되겠어? 그러니 이렇게 기체들은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기체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증가하는데, 이때 섭씨 온도 0도에서도 기체는 부피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겨울에도 밖에 나가도 숨을 쉰다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기체 종류하고 상관없이. 그럼 거꾸로 온도를 낮춘다는 얘기를 생각해봐.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됐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체의 부피가 얼마가 되겠니? 0이 되는 순간에 온도가 존재합니다. 이 온도가 몇 도? 영하 273도씨죠. 그렇다면 이 순간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면 정확하게 온도와 기체의 부피가 정비례하는 관계의 온도를 만들 수가 있어. 자, 이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순간을 0으로 놓은 그 온도를 우리는 절대 온도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기체가 부피를 왜 차지하냐? 그건 기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하기 때문이야? 움직이기 때문이야. 움직이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어. 뭘 갖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거야. 그러니 기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온도를 만든 켈빈이라는 사람은요, 기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온도로 표현하겠다. 기체가 움직이는 만큼 부피를 차지할 거니까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온도로 표현할 거야. 그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기체의 운동이 멈추는 순간의 온도야. 되겠어? 그래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0보다 더 낮은 온도가 있어서 영하 온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절대 온도는 0켈빈보다 더 작은 온도가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켈빈은 절대 온도에서는 마이너스의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온도예요. 그러니 0켈빈에 존재하는 10켈빈이 아니고 10켈빈에 존재하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20켈빈 속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2배 커요. 10켈빈 속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40켈빈 속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4배 큽니다.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온도로 표현한 걸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고요. 그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통해서 열 에너지로 막바로 전환하고 그걸 운동 에너지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에너지로 표현되어 있는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섭씨 온도를 쓰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섭씨 온도를 과학에서 필요한 절대 온도로 환산해야 되잖니? 그러면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가 될까? 배웠어, 너네 중학교 때. 섭씨 온도에다가 그렇죠. 273을 더하면 그 자체가 절대 온도가 되는 거야. 영하 273도가 0켈빈이었으니까. 되겠어? 그러면 물이 어느 온도가 섭씨 0도라 그랬어? 그러면 이게 절대 온도 얼마를 얘기해? 273켈빈을 얘기해요. 그러면 물에 끓는 점 100도는 사실은 절대 온도에서 373켈빈이잖아? 그러니 절대 온도에서 물이 얼 때부터 끓을 때까지 보면 이것도 100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섭씨 온도에서 1도 올라가는 것과 절대 온도에서 1켈빈 올라가는 이 크기 간격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온도 변화량은 섭씨 온도에서 20도 바뀌면 절대 온도도 20켈빈 바뀌었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는 모든 온도 계산을 절대 온도로 바꿔서 계산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게 바로 과학 시간에 사용하는 절대 온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 그래서 온도계도 만들어서 써. 자, 그러면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물체의 온도를 측정해서 잰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비커에 서로 다른 물을 집어넣는데 이 중 왼쪽 A는 80도의 뜨거운 물 200g이 들어있어. 오른쪽 B는 20도의 찬물이 100g만큼 들어있다는 걸 온도계로 측정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키면 이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지? 열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하는 순간 바로 이 안에서 열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열의 이동은 두 물체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온도차가 생기는 순간 반드시 열이 이동하는데 열은 언제나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만 갑니다.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열은 일방통행합니다. 그래서 열은 반드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만 이동하는 그 아이를 열 또는 열에너지 또는 열량이라고 불러. 그럼 도대체 열이 뭔데요? 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과학에서는 열이라고 정의한다. 됐어? 네. 이때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에너지 또는 열량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뜨거운 물체는 열을 잃어. 열을 잃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저온의 20도의 차가운 물은 열을 얻기 때문에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20도의 물은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 됐어? 이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이걸 열평형이 됐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평형이 됐어. 이때 열은 이동하니 안 하니? 안 합니다. 열은 온도 차이 때문에 이동하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없으면 그때부터 열의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열은 열평형이 되는 그 순간까지만 이동하고 열평형이 되면 그때부터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때 열평형이 도대체 몇 도에서 될까? 그거 우리 계산할 수 있어? 있습니다. 자,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이 이동하는데 중학교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이 온도 계산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미친 듯이 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이 이동하는데 그때 오면아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한테 열을 20 줬다고 쳐. 그러면 뜨거운 물이 잃은 열이 20이야. 그럼 차가운 물이 얻은 열이 얼마니? 20이죠. 주고 받은 열은 같다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과 차가운 물체가 얻은 열 에너지인 열량이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열평형 온도를 구할 건데 그러면 이때 이동한 우리가 얘기한 열량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너네 알죠? 열량 구하는 시 Q는 C 암타 이렇게 외워요. Q는 C 암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열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가 뭐지? 정체. C의 정체 이름식이더라. 비열입니다. 비열 곱하기
M은 그 물질의 질량 곱하기 델타 T는 온도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열평형이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이 도대체 얼마만큼 열을 잃었어? 라고 하는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차가운 물질이 얼마만큼 열을 얻었어? 라고 하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랑 같잖아요. 이 방정식으로 풀 거야. 고온의 물체도 물이니까 물의 비율이 얼마지? 다른 비율은 다 줄 거고요. 물의 비율은 외우셔야 됩니다. 1입니다. 그죠? 자, 뜨거운 물도 찬물도 물이기 때문에 물의 비율은 1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의 비율 1에다가 뜨거운 물의 질량 200g에다가 온도 변화는 80도에서 T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80 빼기 T. 요게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이야. 그러면 차가운 물이 얻은 열량은요. 물이니까 똑같이 비율 1. 근데 차가운 물체의 질량이 100g이래요. 그리고 온도 변화는 무조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차가운 물체의 온도 변화는 T 빼기 20이지 20 빼기 T로 쓰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쓸데없는 숫자 날리고 계산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160-2T가 T-20이 됩니다. 그러면 넘기시면 3T는 얼마냐면 180이고요. 그래서 T라고 하는 온도가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열평형된 이 온도가 바로 60도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근데 신기한 거 알아요? 열을 주고 받았는데 뜨거운 물체는 겨우 온도가 20도 떨어졌는데 찬물은 온도가 무려 40도 상승했어. 왜 그랬을까? 질량 차이예요. 얘는 200g 있고 얘는 100g 있으니까 200g짜리의 물질의 온도가 1 떨어질 때 100g짜리 물은 온도가 2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물의 질량 비율이 2대 1일 때 온도 변화 비율이 1대 2입니다. 알겠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 그러면 열평형 되는 온도를 찾았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열평형이 아니고 그래서 열을 얼마만큼 줬냐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때 뜨거운 물체도 차가운 물체도 한쪽에 열평형 된 온도를 집어넣어봐. 그렇다면 이 뜨거운 물체가 열평형이 될 때까지 4천만큼의 열을 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열량 단위가 뭐냐? 열량 단위 뭐야? 너네 맨날 음식 먹을 때 열량 보고 먹잖아. 그렇지. 열량 단위 킬로칼로리 또 칼로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내가 계산한 건 킬로칼로리입니까? 칼로리입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질량 단위로 확인하는 겁니다. 질량의 단위를 g으로 놓고 계산하셨으면 열량 단위는 칼로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질량 단위를 g이 아니고 킬로그램으로 넣으면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g으로 넣기 때문에 이 순간 이동한 열량이 4000칼로리구나. 다시 말해서 4kcal의 열량을 주고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열평형이 될 때까지 열이 이동하는데 그 이동한 열의 양과 열평형 온도 계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근데 나 궁금해요. 얘가 열이 잃고 얘가 열을 얻는데 왜 이 그래프 이 모양이야? 그냥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왜 굳이 여기가 곡선이야? 이거요. 고대 구술 면접 시험이었어요. 열평형이 될 때까지 온도 변화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 형태를 띠는 게 뭐냐? 왜 그러냐? 온도차가 클수록 열이 더 많이 들어서. 그렇죠. X축이 뭔지 아세요? 이거 열평형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시간입니다. X축. 같은 시간으로 잘라보시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자른다고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맨 처음에는 같은 시간 동안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의 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온도 차이에 해당되는 열이 이동했는데
열평형이 되기 직전에 보면 온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밖에 요만큼밖에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열의 양이 같지 않다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 이동하는 열의 양은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 결정됩니다. 처음에는 한 놈이 80도고 20도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무려 60도나,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열이 확 하고 움직이는데, 열평형 되기 직전에는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 한 놈은 61도, 한 놈은 59도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열의 양이 엄청 작아져요. 그래서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 그래서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온도차입니다. 온도차가 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고요. 온도차가 줄어들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은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온도 차이가 없는 열평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열은 이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시키면 열은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 열 이동 방법에는 뭐가 있니? 배웠어. 얘기해. 열 이동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됐어. 열이 이동할 때 이 전 우주적으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대류. 그다음 전도. 그다음 복사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열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 중에서 전도라는 방법으로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 아이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전도라는 방법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아이가 바로 액체 상태의 대부분의 물질입니다. 됐어. 자, 대류라는 방법으로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 아이는 액체와 기체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알코올 램프가 있어. 거기에 은으로 만든 막대기를 또는 철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막대기를 대고 내가 반대편을 이렇게 잡고 있어. 철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 내가 반대편을 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내 손 뜨거워질까 안 뜨거워질까? 반드시 뜨거워집니다. 자, 여기에서 열이 여기까지 이동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철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철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게 고체겠죠. 근데 이 알코올 램프에 직접 닿아 있는 쪽이 열을 받습니다. 자, 입자가 열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고체 입자는? 당연히 운동이 활발해져. 하지만 움직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이동은 불가능한데 뜨거워지면 운동이 활발해지죠. 어떤 운동? 죽여버렸다. 어떤 운동? 진동만 가능해. 알겠습니까? 진동만 가능해. 그래서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진동하는 속도가 활발해지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입자들한테 얘가 진동이 활발해지니까 이렇게 움직이던 애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입자들과 충돌이 많이 세게 일어나겠지. 그 충돌에 의해서 마찰, 열이 발생해서 열이 옆으로 뭐합니까? 전달되는 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전달되다 보니 내 손 밑에 있는 입자까지 열이 전달돼 와서 내 손이 뜨거워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충돌에 의해서 옆에 있는 입자한테 열을 전달하는 형태로 전달되어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똑같은 길이에 또 하나는 유리입니다. 똑같은 길이라서 똑같은 위치에서 내가 손을 잡아. 그랬을 때 철을 잡고 있는 손과 유리를 잡고 있는 손이 뜨거워지는 속도가 어떨까 다를까? 이거 다르죠.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집니까? 철입니다. 금속입니다. 우리 금속의 조건 열, 전기, 전도도가 뭐하다? 크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을 옆으로 전달하는 고체의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열 전도도입니다. 열을 얼마나 빨리 옆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가 마치 끓는 점, 녹는 점처럼 그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알겠어? 그랬을 때 열을 전달하는 속도가 빠른 게 금속이 비금속에 비해서 훨씬 빨라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과거 자소서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같은 간격에 같은 그 길이가 같은 물질 중에 누구의 열 전도도가 더 크냐 그게 궁금해서 실험한다. 그래서 똑같은 길이에 하나는 철 하나는 유리막대인데 거기다가 촌농을 떨어뜨리는 거야. 일정한 등간격으로 촌농을 떨어뜨리고 거기에다가 이쑤시개를 세워서 붙이는 거야. 됐어? 그래놓고 한쪽을 가열하면 열이 전달되는 속도에 따라서 촌농이 녹아서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속도를 통해서 실제로 A의 열 전달 속도가 B보다 더 빠르네? 그건 화학적으로 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열 전도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야? 이렇게 쓰는 게 과거 자소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탐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이 전달될 때 열 전도도를 결정하는 건 바로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고체들은 빠르던 느리던 상관없이 옆으로 열을 전도의 방식으로 전달한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대류는요. 여기 이렇게 냄비에 내가 물을 집어넣고 한쪽만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면 여기만 뜨거워지니? 아니죠. 전체가 다 뜨거워져요. 이게 왜 그럴까? 라는 겁니다. 자, 내가 알코올 램프가 있는 이 입자,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직접 열을 받아요. 열을 받으면 입자의 운동이 뭐해지니? 활발해집니다. 근데 얘가 고체가 아니고 액체나 기체잖아. 그럼 이동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뭐해집니까? 벌어져요. 되겠어? 그래서 입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 부피가 커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뭐 배웠냐면 밀도는 불러. 밀도는? 밀도 구하는 식. 부피분의 뭡니까? 질량입니다. 맞죠? 자, 이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아무리 가열해도.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운동이 활발해져 부피가 커집니다. 그럼 밀도가 뭐해집니까? 작아지면. 밀도가 작아지면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받은 입자들이 있는 공간의 밀도가 작아져서 얘네들이 위로 열을 갖고 직접 뜹니다. 그래서 그러면 열을 받은 입자들이 있던 공간이 비겠죠. 그러면 이 상태는 여기는 빈 공간으로 그냥 두겠니? 아니죠. 상대적으로 차가운 애들이 밀도가 크니까 밀려 내려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차가운 애들이 밀려 내려와서 걔네들이 다시 열을 받으면 뜨거워져서 얘가 밀려 올라가고 그 자리를 또 새로운 차가운 애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애가 올라가고 차가운 애가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우린 이걸 뭐라 합니까? 대류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대류는 열을 받은 입자가 열을 옆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열을 들고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직접 이동할 수 있는 형태가 액체와 기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어? 고체는 직접 이동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요. 엄청 뜨거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엄청난 열이 쏟아져 나오니까 요번 여름처럼 미친 듯이 지구가 더웠던 겁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열 에너지가 지구에 어떻게 옵니까? 이 우주에는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열을 어떻게 와야 됩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옵니다. 되겠어?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사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태양에서 복사의 형태로 열이 지구까지 오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요 우주에 가서 라면을 끓일 겁니다. 우주에 가서 라면을 끓일 건데 꼬맹아 내가 여기를 가열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주에 가서 물을 끓이면 이 물은 여기만 끓습니다. 여기는 안 끓어요. 왜일까요? 우주에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면아, 위를 봐봐. 위를 봐. 자, 거기가 위인 걸 누가 정했니? 위 봐. 그랬더니 얘네 다 여기 봤잖아. 여기가 위라는 걸 누가 정해준 거야? 이거 누군가가 정해준 거야. 누가? 중력이요. 중력이 정해준 거예요. 우린 지구에 됐어? 어떤 애는 이렇게 서 있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위를 봐 라고 하면 얘가 보는 위는 여기를 봅니다. 얘는 여기를 봐요. 왜냐면 우리가 위와 아래는 중력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 아래 방향이에요.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 방향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렇게 냄비에 물을 끓이면 가벼워진 애가 위로 떠. 중력이 없으면 위라는 게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체가 밀도가 아무리 작아져도 우주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되겠어? 그래서 우주에서는 대류를 통해서 열을 전달시킬 수 없다. 이건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만 가능한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학교 가면 추우니까 난로 펴주셨어요. 그 난로에다가 이렇게 주전자를 집어넣어서 물을 끓입니다. 너무 건조하지 않게. 그러면 애들은 아침에 학교에 오면 추우니까 난로 옆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 마신다고 주전자 손잡이를 잡았어. 그랬더니 아 뜨거! 자, 이때 열이 어떻게 이동해 왔을까요? 전도입니다. 손잡이와 손은 둘 다 고체니까요. 되겠어? 그래서 손잡이를 잡았을 때 뜨겁다고 느껴지는 건 전도의 형태로 손잡이에서 손으로 열이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은 뭡니까? 대류입니다. 근데 난로 앞에가 서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난로 앞부분은 열나 뜨거워. 근데 아직 내 똥꼬는 차가워. 그러니까 난로 앞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뒤집죠. 그러면 난로 앞에 여기가 뜨거운 이유는 바로 열이 여기까지 뭘로 왔기 때문입니까? 복사로 온 겁니다. 복사로. 직방, 빠르게. 됐어? 그랬다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교실 전체가 훈훈해지죠? 그건 뭐 때문입니까? 대류 때문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이번에 시험 범위가 되면 됐어?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 그리세요. 그래놓고 거기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이 중에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은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해서 열 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해 오는데, 됐어? 자, 이러한 열은 열나 단순해. 단순해서요. 이러한 열의 역할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비커에 보면은 100g짜리 얼음 집어넣었어. 100g짜리 얼음 집어넣었는데 온도계로 측정해보니까 영하 20도짜리 얼음이야. 근데 얘를 내가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관찰해 본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 영하 20도에서 내가 가열을 하니까 온도가 막 올라가. 가열하니까 올라가나 보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가열을 안 하고 있나? 봤더니 아니라는 거 알죠? 가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이 존재한다. 그때는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열을 썼기 때문이다. 이게요. 그리고 나서 상태 변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또 상태 변화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은요. 열 에너지라고 하는 열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또는 상태 변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한 번에. 그러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온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에는 반드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변하는 곳과 변하지 않는 곳으로 찢어보시면 됐어. 이때 맨 처음에 여기는 상태 변화 없이 얼음의 온도만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고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러 뭡니까? 여기 뭐예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고액이죠. 그 다음 액, 그 다음 액기, 그 다음 뭡니까? 기초. 됐어. 그래서 액체가 존재하는 구간을 모두 골라라. 요거 3개 고를 수 있는 용기.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중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바뀌는 그 순간, 자, 고체가 액체로 상태 바뀌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이거 뭐라 그러냐? 융해. 그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의 온도를 우리 뭐라 그러다? 죽여버린다.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의 온도, 이걸 물질의 녹는 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되겠어? 또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바뀐다. 상태가 바뀌는 그 상태 변화를 뭐라 그러니? 기화.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 그럽니까? 이걸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얼음은 이 순간의 온도가 0도, 이 순간의 온도가 100도인 거죠.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요. 요번에 삼가고 출석 면담에서 어떤 세종가구에서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얼음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상상해봐. 자, 그 그래프를 보면 너는 뭘 알 수 있니? 네가 알 수 있는 거 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온도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구간을 통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중학교 1학년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알 수 있는 게 또 있죠. 유라, 뭘 알 수 있을까? 이제부터가 고등학교 4학년. 고백아.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어차피 H2O야. 근데 이거는 고체고 액체고 기체란 말이야. 이거 기울기 같을까 다를까? 이거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고체일 때 기울기, 액체일 때 기울기, 기체일 때 기울기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 보시면 이 기울기 다르게 그려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 아이고, 여기가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20도에서 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1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2분. 그리고 0도의 물이 100도의 물이 될 때까지 2분. 그 물이 다 끓을 때까지 5분. 뭐 이렇게 걸렸다고 치자. 그랬을 때 꼬맹아, 실제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얼음일 때는요 1분이라는 시간 동안 가열에 의해서 흡수한 열이 1분 동안 흡수한 열이 얼음의 온도를 20도 상승시켰어요. 근데 요 구간은요 물입니다. 물은요 2분 동안 가열한 그 열이니까 1분 동안 가열한 열의 2배 많은 열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 열이 물의 온도를 0도에서 100도까지 100도 상승시켰다고 치자.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뭘까요? 이과 상위권은 그래프의 기울기 면적 가지고 놀 수 있으라고 했죠. 이 그래프의 의미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뭘 얘기할까? 비열?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바로 비열이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는 비열의 역수값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아까 열량이라는 걸 계산할 때요. 열량 계산하는 방법 Q는 Cm 델타 T에서 C가 비열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억해. 꼬맹아, 비열이 뭐니? 한국말로 얘기해. 비열의 정의. 비열은 비열이 뭐야? 비열은 물체의 온도 4도씩 높은 건 필요한데
그건 연용량을 설명한 거다.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거 물이 100g 있을 때랑 물이 1000g 있을 때랑 똑같겠니? 그건 연용량이야. 비열은 뭐냐면 어떤 물질 1kg을 1도 온도를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열에너지예요. 1kg짜리 물체가 있는데 그 1kg, 그게 물이든 모래든 금속이든 상관없어. 모든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에너지를 비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수조가 있어. 아가야. 수조가 있는데 한쪽은 모래를 1kg 가지고 와. 그래서 현재 온도 10도야. 자, 근데 옆에는 물이 있어. 1kg이야. 현재 온도 10도 똑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 가운데다가 열을 날 수 있는 백열 전구를 틀어놔. 그러면 그 백열 전구에 의해서 모래와 물이 똑같은 열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온도가 1도 상승에 11도가 될 때까지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그랬더니 내가 이걸 틀어놓자 조금 지나니까 모래의 온도가 정확하게 11도가 됩니다. 1도 올라갑니다. 그 1도 올라갈 때까지 얘한테 가해진 열의 양이 얼마인지 봤더니 10이라는 열량을 받으니까 1도 올라간다고 치자. 그렇다면 모래의 비열은 1kg짜리 물체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0이니까 이 새끼 비열이 1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물이라고 하는 애는 얘가 1도 올라갈 때 옆을 봤더니 얘는 꿈쩍도 안 해. 계속 10도야. 그래서 이 새끼가 1도 올라갈 때까지 계속 열을 줬더니 얘는 100이라는 열을 받으니까 겨우 1도 올라가. 그러면 물의 비열은 얼마라는 얘기니?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모든 물질은 그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에너지가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열이 그 물질의 또 다른 특성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렇다면 모래의 비열은 10이고 물의 비열은 100인데 내가 얘네들한테 동시에 100이라는 열을 줬다고 치자. 그럼 모래는 몇 도 올라가니? 100이라는 열을 주면 몇 도 올라갈까요? 모래는 10도 올라갑니다. 1도 올라가는데 10이 필요하니까 100을 주면 10도 올라갑니다. 물은 몇 도 올라갑니까? 몇 도 올라갑니까? 1도 올라갑니다. 얘는 100이라는 열을 받으면 1도 올라가는 게 비열의 뜻이잖아요.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럼 느껴보셨어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다. 이 얘기입니다.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열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변해. 이 얘기야. 근데 나 궁금해. 네 몸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니?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 들어있죠? 70%입니다. 대략. 그러면 우리 몸에 그 물이라고 하는 애가 무려 70%나 들어있는데 전 우주적으로 물은 비열이 큰 편에 속하는 물질입니다. 그 비열이 큰 편에 속하는 물이 모든 생명체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들려. 뭐라고? 안 들려. 말해. 우리 몸에 비열이 큰 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 이거 과거 출석 면담 문제야. 그렇죠. 우리 몸에 항상성 유지하기 변하라고. 날씨가 더럽게 더워도 내 체온이 잘 안 올라가. 날씨가 추워도 내 몸의 체온이 잘 안 내려가. 왜? 비열이 그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체온 유지하는데 유리하라고. 그래서 몸이 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물과 모래가 인근에 있는 해안가가 있죠. 해안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바다에 이렇게 해가 떠 있어요. 여기는 육지, 모래, 여기는 바다, 물입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됐어. 아까랑 똑같이 해가 뜨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는데 모래는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가 쭉쭉 올라가서 한여름 낮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네 여름에 피서갈 때 해수욕장 가면요 모래를 맨발로 걷지를 못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 순간 물로 들어가면 물은 대단히 시원하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위에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으면 실제로 열평형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모래와 인근에 있는 이 공기는 모래로부터 열을 받아서 50도의 뜨거운 공기가 된다. 근데 물과 접촉되어 있는 공기는요 물로부터 25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공기인데 한쪽은 상대적으로 찬 공기, 한쪽은 뜨거운 공기가 된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찬 게 뜹니까? 뜨거운 게 뜹니까? 뜨거운 게 뜨죠. 가벼워져서.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들이요 밑에 있다가 다 뜨거워지니까 위로 올라가. 그래서 밑에 있는 공기 입자가 100개밖에 안 남았어. 근데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여기 있는 공기는 무거워서 자꾸 내려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공기 입자가 500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어느 쪽은 뜨겁고 어느 쪽은 차가우면 땅바닥에 있는 공기 입자들의 개수가 달라. 왜? 어떤 놈은 올라가고 어떤 놈은 내려가니까. 그것 때문에 공기 입자가 많은 쪽이 공기 입자가 세게 누르는 뭐가 되니? 고기압이라는 게 만들어져. 중3 때 배워. 되겠어? 자, 공기 입자들이 올라가서 100개밖에 없으면 100개라는 공기가 누르는 힘은 상대적으로 얘보다 작아.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돼요. 자, 그러면서 공기 입자가 여기 500개 있네? 여기 100개 있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공기 입자가 이거 연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니 없니? 없습니다. 왜요? 자연 상태에서는 뭔가가 차이가 나면 그 차이가 나는 걸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은 공기입자가 많고 이쪽은 공기입자가 적어지는 그 순간 공기입자가 많은 쪽에서 공기입자가 적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걸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바람은 공기입자가 많은 고기압에서 공기입자가 적은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 바람이라고 한다. 되겠어? 그래서 바람이 낮 동안에 부는데 문제는 공기입자가 많은 쪽이 어떤 거? 찬 쪽. 공기입자가 많은 쪽이 찬 쪽, 적은 쪽이 뜨거운 쪽. 그래서 바람이 찬 쪽에서 뜨거운 쪽으로 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맞으면 시원해요 라고 느껴지는 게 찬 공기가 오기 때문이에요. 알겠어? 자, 그래서 낮 동안에는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걸 무슨 풍이라고 하죠? 이걸 해풍이라고 합니다. 풍향은 바람이 시작된 쪽을 읽는 겁니다. 됐어? 우리 선풍기에서 오는 바람을 선풍기 바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되겠어? 바람이 시작된 쪽을 풍향으로 읽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걸 바다 해자 써서 해풍이라고 하죠. 낮에 부는 바람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비열이 작은 새끼가 온도가 빨리 떨어집니다.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애는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밤이 되면 여기에 온도가 15도까지 떨어지는데 물은 비열이 커서 천천히 떨어져 22도야. 그럼 밤이 되면 거꾸로 차가운 쪽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맞아. 이런 식으로 밤에는요 차가운 쪽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육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해안가에는 낮과 밤에 바람이 부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이걸 해류풍이라고 하고, 이러한 해류풍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뭐다? 비열차에 따른 온도 차이입니다. 비열 차이가 없으면 온도 차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 비열 차이에 의해서 생긴 바람의 대표적인 게 바로 해류풍이다. 이런 겁니다. 되겠죠? 이게 바로 비열이거든요. 그래서 비열은 조금만 열을 줘도 온도가 빨리 바뀌면 비열이 작은 거야. 되겠냐? 얘는 1분 동안 준 열에 의해서 온도가 20도 올라갔는데 얘는 2분 동안 준 열에 의해서 온도가 100도. 다시 말하면 똑같이 얘기하면 물은 1분 동안 준 열에 의해서 무려 온도가 50도나 상승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같은 크기의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가 큰 애가 비열이 뭐하다? 온도 변화가 큰 애가 비열이 뭐하다? 작답니다. 됐어?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고 급할수록 비열이 작은 거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비열의 역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비열의 역수입니다.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은 작은 겁니다. 알겠어? 근데 모든 물질은 상태에 따라 비열이 다 달라. 그중 물의 비열만 1인 거지 얼음이나 수증기의 비열이 1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 더. 이 그래프를 볼 때요. 얼음이 100g이 녹을 때 됐어. 이때는 2분 걸렸어. 그러니까 얼음을 다 녹일 때까지 필요한 열, 융의 열은 2분 동안 가열한 열이면 좋게. 근데 물이 됐을 때 그 물을 다 끓일 때 필요한 열은 5분 동안 가열해야 됩니다. 그럼 똑같이 100g이라도요. 얼음 100g을 다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과 물 100g을 다 끓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 다르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상태가 바뀔 때 필요한 열, 이때 열이 필요해서 열을 흡수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사용되는 열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열이다. 우리 이렇게 과학에서 부릅니다. 또는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 열이다. 잠열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 숨은 열 또는 잠열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융해열, 기화열, 승화열 이런 애들이 있죠. 그중 융해열이 80칼로리/g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음은 1g을 녹일 때 80칼로리의 열이 필요해.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이 융해열을 알면 이거랑 똑같은 열이 하나 있다? 무슨 열? 융해열과 똑같은 크기의 열이 하나 있다? 뭘 것 같냐? 음극열이죠. 융해는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인데 이게 거꾸로 액체가 고체를 얼기 위해서 필요한 열도 같습니다. 그래서 융해열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음고열을 알려주는 거고요. 기화열을 알려주는 건 백화열을 알려주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근데 실제로 똑같은 얼음이라도 그게 1g 있을 때와 100g 있을 때 필요한 열의 양은 100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몇 g마다의 필요한 열을 줄 수는 없으니 모든 숨은 열은 1g당 상태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을 준다. 됐어? 그러면 1g이 아니고 100g이면 이거에 100배의 열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그 열이 훨씬 더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융해열에 비해서 기화열이 2.5배 더 크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보면 융해열과 기화열의 크기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 변화를 통해서요. 상태 변화 그래프를 통해서 단지 녹는 점과 끓는 점, 그 안에 있는 물질의 상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비열의 크기 차이, 그 다음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필요한 숨은 열의 크기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중학교 때 들었던 그거에 약간 됐어 심한 내용 정도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열이라고 하는 게 꼬맹아 열 에너지잖아. 근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걸 열량이라고 배웠는데 정확하게 같진 않아. 뭐가 달라? 단위가 달라. 열량은요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열 에너지의 단위는 뭘까? 에너지니까 단위가 줄입니다. 그럼 난 물어볼게요. 1kcal가 1줄이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4kcal의 열이 필요한데 그걸 4줄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 환산해야 되잖아. 되겠어? 1kcal가 몇 줄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 아니, 그래서 1kcal의 열량이 몇 줄인지를 실제로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알게 된 거죠. 그 과학자의 업적에 의해서. 됐어. 실제로요. 이 사람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통에다가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막대기를 뽑아요. 그리고 그 막대기 위에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질량이 M자리인 추가. 그래서 이걸 탁 하고 건드리면 얘가 후루룩 내려오면서 됐어? 실이 감기면서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됐어?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어떤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죠. 불러. 무슨 에너지가? 불러. 얘가 내려가면서 프로펠러가 돌려서 됐어? 그 마찰에서 물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에너지 전환 뭡니까? 추의 위치 에너지가 뭐합니까? 뭘로 전환?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프로펠러에. 그래서 그 프로펠러가 돌면서 물이랑 마찰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가 발생합니까?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되겠어? 그러니 추의 위치 에너지가 100만큼 감소하면 이때 물한테 준 열 에너지도 100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을 때 이러한 열을 받았을 때 물의 온도 변화가 얼마냐? Q는 C·8을 계산해 봤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랬더니 물의 비열은 1이고 질량이 10인데 자 열을 100만큼 받았으면 온도 변화가 10일까? 아 얘 온도 변화가 1이네. 그러면 실제로 얘가 흡수한 열량은 10칼로리인데 100줄에 1을 주면 겨우 10칼로리 올라가는 거네? 그러면 결국은 1칼로리가 얼마네? 10줄의 크기네? 이렇게 환산하겠다는 거야. 이해합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결국 1kcal가 몇 줄에 해당되는지를 실제로 결정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 값이 얼마냐면 4200줄입니다. 1kcal의 열량이 4200줄의 1과 똑같다라고 하는 걸 실험한 과학자 이름이 뭘까요? 이걸 알아낸 과학자 이름이 뭘까요? 그 사람이 줄입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기려서 에너지 단위를 줄이라고 써준 거야 이 사람들아. 되겠냐? 그래서 1kcal는 4200줄이랑 같고요. 1칼로리가 4.2줄과 같구나 라고 하는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열의 일당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열의 일당량을 계산한 과학자가 줄이라서요. 그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1과 에너지의 단위를 싸잡아 줄로 써준 것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열량 계산을 칼로리로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환산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산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열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도요. 에너지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일을 한 만큼 물체는 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게 어떻게 물체에 일을 해줘서 그 물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열 역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열 역학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열 역학에도 규칙성이 있어. 그 규칙성을 정리한 걸 열 역학 법칙이라고 해요. 열이 일할 때 이런 규칙성이 있어. 이걸 정리한 걸 열역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열역학 법칙은 몇 가지가 있냐면 열역학 법칙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법칙이 열역학 제0 법칙이야. 신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이 열역학 제1 법칙이고 세 번째 법칙이 열역학 제2 법칙으로 이렇게 3종류가 있지만 1, 2, 3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열역학 법칙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제1 법칙, 제2 법칙, 그리고 제0 법칙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됐어?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발견된 게 제1 법칙이야. 그리고 두 번째 발견됐는데 제2 법칙이야. 그리고 세 번째 발견된 게 얘인데 내용이 되게 허접해. 그래서 제3법칙이라고 하기에 조금 그래서 제0법칙이라고 불렸어요. 됐어? 자, 근데 자, 이 열역학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처럼 제1법칙을 관성법칙 이렇게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혼자만 쓰는 게 있어. 이런 이름은 없어. 연력학 제1법칙을 선생님은 열평형과 관련된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력학 제0법칙은요. A와 B의 온도가 같다. 그리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 그럼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따라서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어때야 되니? 같아.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 3단 논법이야. 됐어? 하지만 그렇잖아. 이걸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해요. 됐어?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굳이 비교해보지 않아도 A와 C의 온도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걸 설명한 게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너무 허접해서 우리 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건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 두 개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게 이 새끼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열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열 에너지 뭡니까? 보존을 설명하고 있는 법칙이에요. 됐어? 열 에너지도 보존된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화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요. 이렇게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이 있어 보면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이 있어. 이 안을 피스톤 뚜껑으로 막을 거야. 그리고 이 안에 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체는 이상기체야. 알겠어? 이상적인 기체야. 그 이상기체가 N개 들어있습니다. 그 기체 개수가 N개 들어있어.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가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면 당연히 알코올 램프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해 가겠죠? 그랬을 때 이동한 열량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알코올 램프가 기체한테 준 열량이 있어. 얼마의 열량을 줬다고 가정할까? 100이라는 열 에너지를 줬다고 하자. 되겠습니까? 100만큼의 열 에너지를 줬습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가 100 건너간 100이라는 열 에너지 중에 일부는 기체가 흡수해서 자기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씁니다. 됐어? 그래서 이 100이라는 열 에너지 중에 일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는데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안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 하지만 운동 에너지야. 됐어?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일부 씁니다. 얼마 썼다고 칠까요? 100 중에서 60만큼은 지가 뜨거워져서 운동이 활발한 데 썼다고 치자. 열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그럼 40은 없어진 거야? 그럴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40은 어디 갔습니까? 그 40은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상상. 기체가 차가워서 살살 움직였다가 뜨거워지니까 운동이 막 활발해져서 얘가 피스톤 뚜껑에 부딪히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충돌 횟수가 증가합니다. 샤를 법칙.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옵니다.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때 이 기체가 뭐랄게요? 기체는 피스톤 뚜껑의 압력을 이용해서 힘을 가한 거고요. 그 힘에 의해서 이만큼 이동한 겁니다. 기체가 뭐일게? 일한 겁니다. 되겠어? 이때 기체가 피스톤 뚜껑에 일을 해주게 되는데 그 한 일의 양이 4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서 받은 열과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한 일의 양의 합방값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맞아?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오메가 1하고 에너지가 스칼라야 벡터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거 스칼라가 벡터일까? 방향을 고려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건물 위에요. 공이 있는데 이 공을 비스듬히 위쪽 방향으로 20의 속력으로 던질 때 수평으로 20의 속력으로 던질 때 아래로 20의 속력으로 던질 때 그 순간 운동 에너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같습니다. 에너지는 방향하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스칼라입니다.
됐어? 1과 에너지는 스칼라인데 그 스칼라인 아이들조차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플러스 100이야, 마이너스 100이야, 0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가 하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 플러스 60이야, 마이너스 60이야, 아니면 0이야? 자, 한 일이 플러스 40이야, 마이너스 40이야, 0이야?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스칼라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왜 씁니까?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자, 스칼라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방향으로 쓰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기호로 씁니다. 이때 열량이 플러스라는 건 얘는 100만큼 기체가 열을 뭐했다? 흡수했다 이 뜻입니다. 되겠어? 흡수했다. 그럼 마이너스는 안에서 열이 밖으로 뭐했다? 방출되고 있다 이 뜻이고요. 열의 출입량이 0이라는 건 들어오는 열도 나가는 열도 없어. 그걸 멋진 말로 우리는 단열되어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출입하는 열이 열을 흡수한 건지 100만큼 아니면 100만큼의 열을 방출한 건지 아니면 열의 출입이 없는지를 표현합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에너지인데요. 이거 플러스 왜 써요? 자, 플러스 60은 됐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기체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건 기체 운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기체의 온도가 하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내부 에너지가 0이라는 건 기체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기체의 온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되겠어? 운동 에너지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온도도 변화가 없어. 온도 일정. 멋진 말 등온 구간이야. 이런 뜻이야. 온도 일정. 알겠어? 자, 그런가 하면 한 일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네. 한 일 중에 플러스는요. 기체가 일을 해서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와서 다시 말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기체가 들어있는 통에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 이걸 우리가 일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했다는 걸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기체가 들어있는 통의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걸 우리는 마이너스의 1 그래서 이걸 1 받았다라고 한국말로는 읽지만 실제 의미는 부피가 감소하고 있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한 일이 0이라는 건 기체가 들어있는 통에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피 일정이란 얘기고 부피가 일정한 걸 우리가 등, 적, 구간이라고 합니다. 적자가 부피 적자입니다. 부피가 일정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수업 끝났어? 시험을 잘 봤니? 네, 몇 학년이에요? 우리 아가들 1학년, 2학년. 2학년이요? 면접 대비할지 보자. 중3 허가야. 3, 대비하는 허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각각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부호의 의미가 더 크다. 되겠어? 이런 것들 보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어떤 상황인지. 흡수하고 있는지 방출하고 있는지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일은 했는지 받았는지 이거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한 과학자가 카르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르노 순환 기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카르노 순환기관입니다. 카르노 왜 글씨가 세모가 보이지? 카르노 맞습니다. 카르노 순환기관입니다. 이 카르노 순환기관은요. 이 사람은 이 기체가 들어있는 통 속에 내부의 압력과 부피를 표현해 줍니다. 부피는 볼륨의 약자 V수고요. 압력은 프레스의 약자 P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A라고 하는 상황에서 B라는 상황으로 가고 B에서 C로 C에서 D로 그래서 D가 다시 A로 돌아옵니다. 출발한 지점으로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는 거니까 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볼 건데 숫자는 간단하게 1, 2, 1, 2로 놓고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잖아. 됐어. 그 중에서 A가 B로 바뀌는 구간에서 B가 C 되는 구간에서 C가 D 되는 구간에서 D가 A 되는 구간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때 가장 먼저 분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예볼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기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곧 온도 변화량과 비례한다. 그러니 얘네들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찾아내줘야 되는데 저 그래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온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 그래프 온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화학 시간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설명하셨니 안 하셨니? 말해 이씨.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설명하셨어 안 하셨어? 안 했어. 이씨. 자, 기체들의 변화를 설명하는 신이 내린 방정식이 있는데 그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근데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중학교 내용을 위해서 만든 거야.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니?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요. 중학교 1, 2학년 때 두 가지를 배웁니다. 거기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한 가지를 더하면서 세 가지입니다.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배웠던 두 가지 방법은 알고 계세요?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바뀝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죠. 이게 바로 샤를 법칙이죠. 됐어? 자,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체의 부피는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절대 온도면 정비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비례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죠. 자, 그래서 t분의 v 값이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이게 바로 샤를 법칙입니다. 맞아요. 온도와 부피는 비례해. 그래서 그 기울기가 일정해.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이게 샤를 법칙이에요. 자, 근데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압력입니다.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해. 이거 보일 법칙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압력과 부피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실제로 압력이 커지면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만큼 부피가 줄어드니? 그걸 실험을 했는데요. 압력이 있는데 그 압력을 2배로 했더니 부피가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반보다 약간 커. 반으로 정확하게 안 줄어. 그래서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론상으로는 압력과 부피는 정확하게 반비례해야 되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반비례가 안 돼. 그 이유가 뭔지를 찾은 거야. 그럼 정확하게 반비례하려면 무슨 조건을 맞춰줘야 될까? 온도를. 그렇죠. 정확하게 반비례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압력을 줘서 확 압축시키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애들의 충돌에 의해서 순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반보다 약간 커. 그래서 온도가 아까 맨 처음이랑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면 정확하게 부피가 반비례합니다. 알겠어? 이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압력과 온도가 반비례할 때요. 이 그래프 중에 어느 지점을 잡던, 그죠? 그 그래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던
그 순간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항상 어때야 되니? 모든 지점이 다 같은 값을 갖춰. 맞아요. 이게 반비례의 관계잖아. 그래서 보일은 이 순간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또 다른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보일과 샤르는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 상수와 이 상수는 같아? 생각해. 이 상수와 이 상수는 같을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일 샤르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상수를 찾자. 이 둘을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특별한 상수를 찾자. 이게 바로 보일 샤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고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특별한 상수가 있지 않을까? 나는 이 상수를 찾을래. 이 상수를 기체상수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러한 상수가 존재하는지를 그래서 기체를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 1몰만큼의 기체를 집어넣고 이때 상수가 얼마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0도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때 얼마로 집어넣습니까? 이걸 라지티죠? 절대 온도예요. 얼마로 집어넣어요? 273켈빈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1기압이니까 화학 시간에는 그냥 1기압으로 넣는데 물리에서는 1기압을 1기압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모든 물리는 국제 표준 단위로만 계산합니다. 자, 세계 국제 표준 단위 중 중고등학교 때 쓰는 표준 단위 3개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M, K, S입니다. 모든 물체의 길이를 잴 때 사용되는 표준 단위는 미터입니다. 됐어. 속력도 됐어. 가속도도 미터 단위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알겠어? 그럼 안 됩니다. 모든 시간의 표준 단위는 초만 됩니다. 분 안 됩니다. 이게 국제 표준 단위야. 그래서 모든 물리량의 단위는 이렇게 보여도 꼬매나 이 단위는 사실은 이 국제 표준 단위의 조합인데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 쓴 것뿐이야. 이거 원래 단위가 이거야. 되겠냐? 이거야. 그때 이렇게 쓰기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이거거든요. 모든 단위는 다 국제 표준 단위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1기압이라는 게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가면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실제 크기를 배웁니다. 1013 헥토파스칼이요. 자, 이때 헥토는요. 여러분들 킬로그램은 0 몇 개 대신에 붙여? 3개. 헥토는 0 2개 대신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얘는 101300 파스칼이야. 파스칼이 뭐가냐? 과학자 이름이야. 왜? 단위가 복잡해서 쓴 거야. 어떤 단위가? 압력의 단위 뉴턴 퍼 제곱미터야. 그래서 1기압의 실제 정체가 얘야. 이걸 간단히 그냥 우리는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그냥 이렇게 써.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압력을 실제로 표준 단위로 집어넣습니다. 부피요. 너네 기억나? 1몰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차지하는 부피 1몰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 22.4. 단위가 뭐니? 리터도 표준 단위로 바꿔야지. 세제곱미터 얼마일까? 이거를 표준 단위로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물리는 얼마일까요? 22.4리터가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아니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네. 0.2. (1리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인 거 아세요? 어느 부분이 조용해지는 거야? 이 새끼들이 초사 때 배웠잖아. 이
10m랑 같은 게 1세제곱센티미터인 거 아세요? 그래서 500cc랑 됐어? 네, 이게 1cc인 거 아세요? 다 같은 단위예요. 됐냐? 자, 근데 꼬맹아 이거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인데요. 1세제곱미터는 얼마인 줄 알아요? 10의 6승 세제곱미터죠. 아세요? 알아라. 근데 1리터가 몇 밀리리터인지 아시죠? 1000ml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가들아 실제로 1세제곱미터는 1000m랑 같은 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1세제곱미터는요 1000m의 크기입니다. 그러니 22.4는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로 바꿔서 여기다 대입한다고요. 물리는. 그래서 화학은 그냥 2단위 쓰는데 물리는 표준 단위로 다 바꿔서 계산을 해.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기체 상수를 구했다. 0.08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수가 있다. 됐어? 그걸 구한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이거는 1몰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22.4일 때의 상수야. 근데 2몰이 되면 부피가 2배니까 상수도 2배 돼야 돼. 맞아? 3몰이 되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3배 커지니까 상수값도 3배 커져. 그러면 기체가 n몰이면 부피가 n배 커졌으니까 상수값도 n배 커져야 돼. 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에 가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건 기체의 입자수가 클수록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한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을 조합해서 만든 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만든 방정식이 바로 얘고요. 이렇게 분수로 쓰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분수 없이 이걸 넘기시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 이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거 세 개를 합해서 만든 식입니다. 이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여러분들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을 아무리 가열해도요. 그 안에 있는 기체 입자수 안 바뀌고 상수값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정한 상수이기 때문에 이걸 K로 바꿔서 이걸 생략하면 PV는 절대 온도와 비례하죠. 그래서 여기 압력과 부피만 줬는데 우리는 그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이용해서요. 각각의 구간의 온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칠판을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산만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A, B, C, D 다시 A로 돌아올 동안 얘의 절대 온도를 알 수 있는데 그 값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에 비례합니다. A 같은 경우에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1이고요. B는 2고요. C는 4고요. D는 2고요. A 다시 1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통해서 실제로 A보다 B의 온도가 2배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배 높아졌네. 되겠어? 절반으로 줄었네. 다시 절반으로 줄었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 이런 것들 알 수 있어요. 이때 얘의 온도가 T도면 얘는 2T도라는 얘기야. 됐어? 얘는 4T도. 얘는 2T로 다시 돌아오고 얘는 T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다 쓰지 않습니다. 물리에서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절대 온도에 비례해 요거 하나 쓰겠다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요. 이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 보이냐?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 D에서 다시 A로 돌아올 때 됐어? 이때
때 내부 에너지 변화를 먼저 볼 수 있다. 내부 에너지는요. A에서 B로 갈 때요. 온도가 1이었다가 2가 됐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합니다. 되겠어? 이때 그냥 숫자로 주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온도 얼마 증가해요? 1만큼 증가했다고 치자. 1만큼 증가했어요. 내부 에너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B에서 C로 갈 때는요. 보이죠? 내부 에너지 증가 얼마만큼? 2만큼. C에서 D로 갈 때 내부 에너지 오히려 감소 얼마만큼? 2만큼. D에서 A로 다시 돌아올 때 내부 에너지 얼마? 1만큼 감소. 이런 뜻이야. 얘대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알았어요. 증가, 감소 그 양도 대충은 비교할 수 있어요. 됐죠? 이걸 1을 놓는 순간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 일은요. A에서 B로 갈 때 1이 얼마일까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A에서 B로 갈 때요. 얘는요. 부피가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부피 변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실제로 한 일은요. 피스톤이 밀고 나오는 부피 변화가 한 일의 양을 얘기할 건데 그래서 얘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일이 없네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면 B에서 C로 갈 때 한 일은요. B에서 C로 갈 때 한 일은 꼬매나 제가 황당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때 한 일은 정확하게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입니다. 이게 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한 일은요.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죠? 근데 너네 그거 아세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인 거? 맞아요. 여기에 이런 피스톤이 있어요. 이 피스톤이 여기에 있는 스타이로폼을 누릅니다. 그럼 눌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피스톤이 이 삼각 플라스크가 누르는 압력이 얼마니? 이 단위 면적에다가 얘의 무게를 나누시면 얘가 주는 압력이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되겠어요?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으로 계산한 값이 압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압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압력은 10N/제곱미터예요.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되겠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우리는 이 압력을 통해서 힘도 구할 수 있어. F는 PA야. 기체가 피스톤을 누르고 있는 힘은요. 압력에다가 그 압력을 받는 면적을 곱하면 돼요. 자, 이 기체가 이 피스톤을 누르는 압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압력을 받고 있는 이 피스톤의 면적을 곱하시면 기체가 피스톤을 누르고 있는 총 힘의 크기가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에다가 우리가 압력 곱하기 면적해도 똑같다. 압력 곱하기 면적해도 결국은 힘이다. 거기다가 이 압력으로 피스톤이 밀려나간 거리를 S라고 치자. 거리를 곱하면 한 일이 나온다는 거다. 근데 꼬매가 얘 다시 보면 이게 뭘까? 면적 곱하기 밀고 간 거리. 면적 곱하기 요 거리. 하면 뭐 나오니? 부피 나오죠. 그러니 사실은 이건 한 일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하는 거다. 이게 한 일이에요. 근데 저 그래프에서 압력은 세로에 있고 부피 변화는 가로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곱한 한 일이 면적에 있는 게 자명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한 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 B에서 C로 가는 동안 한 일은 이만큼의 면적이니까 1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이만큼의 1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내려오는 동안은 보시는 것처럼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건 피스톤 뚜껑이 안 움직였으니까 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D에서 A로 갈 때 D에서 A로 돌아갈 땐 거꾸로 부피가 감소했잖아.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의 1이고 그때 마이너스의 1은 이만큼의 면적을 구한 만큼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의 1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열을 흡수해서 방출해서 얼마만큼? 이거 다 더하시면 열역하게 보존돼야 되니까 아 A에서 B로 갈 때는 열을 1만큼 흡수한 거구나 이 얘기예요. 자 B에서 C로 갈 동안은 이거 더해 보시면 아 이 구간에서는 열을 4만큼 흡수한 거구나. 이 구간에서는 열을 거꾸로 2만큼 방출했네 그 뜻이고요. 이 구간에서는 내부 에너지와 한일을 더해 보시면 외부로 열을 이만큼 버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얘는 흡열 구간이구나. 얘는 발열 구간이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 열을 방출한 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저 그래프 하나만으로 우리는 열역학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D에서 다시 A로 오는 거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사실은 A에서 출발해서 A로 왔다는 얘기잖아. 전체를 한번 보자. 전체를 보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온도로 돌아왔어요. 맞죠? A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온도로 돌아왔네?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있을까 없을까? 이거 없어야죠. 다시 그 온도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니? 이거 반드시 0 나옵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한 칸을 지우고 여기를 블랭크 처리해도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라 그랬는데 못 찾으면 병신입니다. 왜? 이거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올 때 내부 에너지 무조건 0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 한 일을 다 더해 보실래요? 이거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열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전체도 이 양을 다 더한 값이 전체 출입한 열량이죠. 이거 다 더해 보십시오. 얘도 똑같이 플러스 1 나옵니다. 항상 이 값과 이 값은 같아야 됩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어? 근데 보면은 처음부터 얘가 저 그래프에 있었어. 우리 돌아온 거야. 플러스의 1에서 마이너스의 1을 빼시면 바로 이 가운데 면적이죠. 이게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 순환기간이 한 바퀴 돌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플러스 1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총 출입한 열의 차이가 1이어야 된다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되겠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토탈 값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열역학 제1법칙 열에너지 보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이런 얘기.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그래프에서 사용되는 용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A에서 B로 갈 때요. 온도, 압력, 부피 중에 뭔가가 일정한 게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부피는 일정합니다. 그쵸? 자, 부피가 일정한 걸 우리는 아까 배웠습니다. 등적 구간이야. A에서 B로 가는 건 등적 구간입니다. 자, B에서 C로 갈 때는 보이십니까? 압력이 일정합니다. 등압 구간이라고 하시면 돼요. C에서 D로 갈 때 부피 일정하니까 등적 구간이라고 하시면 돼요. D에서 A로 갈 때는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 등압 구간이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되겠어? 그럼 등원 구간은 없어요? 있죠. 압력과 부피가 정확하게 반비례할 때 그때가 등원 구간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들을 쓰더라. 그래서 용어는 알고 가셔야 되니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열역학이라고 하는 거 열도 사실은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열이 일을 할 때요 얼마만큼의 열을 흡수해서 얼마만큼은 일을 하는데 쓰고 얼마만큼은 기체의 내부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일반고를 간다면 이 값들을 막 계산하는 데 집중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재나 과고를 간다면 그 변화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로 씁니다.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구름 생겨. 구름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렇게 공기가 오다가 엄청나게 높은 산을 만나면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는 이 산을 못 뚫고 가. 그럼 어떻게 돼? 산을 타고 올라가. 그래서 태백산맥 같은 거 만나면 공기가 산을 뚫고 못 지나가니까 산면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 그러면 이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라고 하는 애는 사실은 밖에서 수증기를 누르는 기압의 크기와 안에서 밀고 있는 내부압의 크기가 같아서 그래서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고 크기가 일정했던 거야. 근데 갑자기 공기가 올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수증기를 같이 밀어 올리는 순간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바뀌냐면 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기압이 급격히 작아집니다. 아세요?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기압이 급격히 작아져요. 근데 내부압은 그대로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부압이 순간 더 커지니까 수증기가 확 하고 커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을 타고 올라가는 순간 수증기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올라가는데 이때 구름이 생긴대요. 왜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입니다. 자, 이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부피가 커졌습니다. 근데 부피가 커지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온도가 바뀌었든 압력이 바뀌었든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얘는 부피가 커지는 이유가 온도 때문이니 압력 때문이니? 압력이죠. 온도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도, 열의 출입 없이 부피가 커졌으니까 열의 출입 없다? 멋진 말, 단열된 상태로 부피가 커졌다. 이 새끼 단열 팽창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구름이 생길 때 단열 팽창이 일어났으니까 출입할 열의 양은 없습니다. 근데 부피가 커졌다는 건 피스톤을 밀고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한 일이 있겠죠. 그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단 얘기예요. 조금만 봐봐. 출입한 열의 양이 없는데 얘는 일을 했어. 그러려면 열역하게 보존되려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순간 뭐해져야니? 낮아져야죠. 다시 말해서 부피가 커지면서 기체의 온도, 수증기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부피가 커지는 만큼. 됐어?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추워져서 이 수증기가 뭘로? 물방울로 응결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구름이다. 알겠습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열역학입니다. 알겠냐? 이겁니다. 자,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생기는 이유는 이때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수증기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물방울 내려옵니다.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는 지구과학에서 그냥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져서 구름 생겨!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물리에서는 이렇게 물리량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냐?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요 열역학 제1법칙에 해당되는 112페이지요. 온도가 뭐야, 열이 뭐야, 한 일이 어때, 열역학 제1법칙 이게 이 그래프에 예쁘게 나와 있어. 됐죠? 자, 우리요 간단하게 5분만 끊어요. 너무 수업을 빠른 속도로 하느냐고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5분만 끊었다가 시간이 4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5분만 끊었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와서 연결합시다.